글쎄, 이미 당내의 컨센서스는 무슨 뭐 이렇게 죽기 살기로 당권을 놓고 겨루는 것이 아니라 177석이나 되는 거대 여당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줄 당내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뭐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추대냐? 그거는 이미 민주당의 어떤 그 역량 바깥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얼마든지 경선을 치르면서도 그런 리더십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출마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계시고 또 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도 들리고 또 다른 분들의 경우도 뭐 이낙연 전 총리의 출마와 무관하게 당권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피력하고 계시는 분도 상당수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분들이 저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정치적인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그것이 아까 우려하셨던 것처럼 뭐 당을 막 둘로 세 개로 쪼갤 정도로 뭐 파국적 양상으로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안정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과거에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이 취약했을 때에는 제야로부터 이렇게 수혈도 해야 했고 또 그런 가운데서 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계보를 형성해 가지고 또 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치열한 당내 계보 투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당에서 훈련되고 학습된 정치적 자원들이 계속 성장해 오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외부에서 영입되는 분들도 오랜 사회활동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민주당과의 정당 일체감이 높은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별도의 계보를 형성할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까지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슨 계보 간의 어떤 투쟁이라든지 계파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수준에 왔다. 이제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구분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분해야죠. 현역 정치인들 가운데 친문 뭐 이러면 뭐 얼마나 영향력이 당내에 있습니까? 저는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당의 큰 어떤 메인스트림을 형성하고 있는 거는 이른바 대중 친문입니다. 그렇죠. 친문 당원. 예. 그런데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 대통령 중심으로 다 당원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은 또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의 최고 간판이 대통령이신데 그 대통령을 믿고 따르고 좋아하고 지지하고 하는 분들이 당의 메인 스트림을 형성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특별히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메인스트림을 형성했던 분들이 대단히 선진적인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고 정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아주 자그마한 사안에도 여러 가지로 목소리를 내죠. 심지어는 문자 폭탄으로까지 자기 정치적 의사를 피력할 정도로 저는 대단히 열성적이고 선진적인 당원을 우리 민주당이 보유하고 있고 이분들이 당의 큰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당의 기본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세계 어느 나라 정당도 그렇게 선진적인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바른 판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정당의 여론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에 우리가 당혹스러워할 뿐인데 사실은 그것이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특별히 친문 당원 또는 친문 대중이라고 딱지를 붙여서 그러는데 민주당의 당원치고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당원들 가운데 가장 선진적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참여하고 하면서 당의 여론을 이렇게 주도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이 한계 혹은 문제점이라고 보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중에도 이제 극단의 양상들이 나타나죠. 네. 극단의 양상들이 나타나서 뭐 이를테면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이만한 쓴소리도 견디지 못해 하고 네. 두렵다 그러더라고. 네, 뭐 조금만 결이 다른 얘기를 해도 네. 뭐 반기를 드는 거냐라고 이제 과도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당의 부담으로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권의 부담으로 되기도 하지요. 예. 그런데 그 분들 극소수가 당의 흐름을 좌우하는 건 아니니까 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로서야 그런 것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막 문자 폭탄 저도 몇 번 받아봤는데 왜 속도 상하고 뭐 또 그게 지나치다 보면 막 두렵기도 하고 하지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당의 메인스트림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다양한 국민을 대변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당의 외연도 더 넓어져서 집권의 기반이 더 튼튼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 훌륭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신 분들이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 누구라도 국정을 맡아서 잘 이끌어 주실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께서 아주 훌륭하게 총리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낙연 총리에게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열리게 되면 또 다른 전략과 무기를 갖고 등장하실 대선 후보들이 계실 터이니 저희 민주당은 그간의 그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의 과정을 보면 상당히 역동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역동성이 잘 살아나면서 오히려 국민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세균 총리께서도 나는 어때 이러면서 오늘 네. 쫙 등장하셨던데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그 전에도 경선에 나오시고 그랬잖아요. 네. 뭐 충분히 국가를 경륜할 만한 능력을 그렇죠. 가지신 분이죠. 예. 네. 그 확실히 저평가 우량주가 맞습니다. 맞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에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정에서 구현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정책 공약들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수용되었고 또 국정 과제로까지 발전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정은 뭐 동전의 앞뒷면처럼 또 일심동체인 그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서 국정을 맡아서도 훌륭하게 일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비단 박원순 시장만은 아니고 뭐 이낙연 전 총리도 뭐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 오셨던 분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정세균 총리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뭐 국방과 외교만 빼면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정도의 서울시를 맡아서 3선 하는 동안 이렇게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준비되어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